네, 여러분은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7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55로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1.8% 밑도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미국 7월 서비스업 PMI는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 하지만 50은 넘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어서 미국 7월 합성 PMI도 역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1.3% 하회하는 54.3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오늘 시장에서 100달러 선이 붕괴됐는데 이 차세대칩 블랙웰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이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100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이슈 베스트 3를 꼽아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의 베스트 3로 꼽아주신 이슈. OECD 경기 선행지수 6개월 뒤 경기 동향 판단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꼽아주신 이슈, 이 경기 선행지수 6개월 뒤의 흐름까지 좀 내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내일 발표되죠. 네. OECD에서 그 경기 선행 동향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연초에 OECD하고 IMF에서 올해 경기 성장률을 발표를 했었어요. 글로벌 성장률은 3.2%. 네. 그리고 성장의 주체는 신흥국 중심으로 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같은 나라 중심으로 해서 올해 경기 성장이 지난해 대비해서 괄목할 만한 흐름에서의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지난해 2.8% 성장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경기 동향 지수에 대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앞으로 경기가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처럼 침체로 가는 건지, 아래 공포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진짜 현실화되는 내용인지를 한번 판단하고 확인해야 되는 과정에서의 진행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도 많이 빠졌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장의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께 체크하고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장 왜 빠졌는가? 네.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와 동일한 형태의 시장 모습이 나왔을 때 다음번에는 철저한 대비를 해서 지금과 같은 하락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손실을 보지 않는 형태의 매매가 가능하겠죠. 왜 빠졌는가를 제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뇌피셜로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는 항상 과거에 비슷한 형태의 시장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형태의 시장이 나타났을 때 여기까지 빠졌고 여기서 반등을 줬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세 번째는 하락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하락 이후에 그냥 횡보할지 이 또한 과거에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시장 모습이 나타났을 때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락 이후의 시장에서의 주도 섹터는 무엇이 될지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내용,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짚어봐야 되겠죠. 네. 과연 지금 장이 빠진 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의한 하락인지 이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요인으로서 주요하게 판단되는 대목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실업률이죠. 그렇죠. 4.3% 실업률이다. 우리가 이제 실업률을 판단할 때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 좀 전에 이제 우리 앵커가 얘기도 해줬지만 3회 법칙이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라는 시그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실업률은 지금 4%에서 5% 사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정 수준의 실업률입니다. 적정 수준이다. 굉장히 시장이 좋을 때 4%에서 5%입니다. 네. 왜냐하면 팬데믹 이전에 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 2017년, 18년, 19년 이때의 미국 실업률은 4에서 5% 사이였습니다. 왜 실업률이 4에서 5% 사이였을 때 경기가 좋으냐를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는 그 완전 고용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취업한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3.5%입니다.
그러니까 이 3.5%의 사람들은 자발적 실업자거든요. 내가 일이 하기 싫어서 취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5% 수준에서의 실업률을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고요. 4% 수준에서의 실업률을 왜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의 반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 상태가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고용을 할 때 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하게 다 고용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회사들이 생기겠죠? 고민하는데 돈을 더 주면서 인력을 스카우트해야 되겠죠. 임금이 높아지겠구나. 그렇죠. 네.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이 네. 올라가면 어떤 반작용이 생길까요? 물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물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시장은 시장의 성장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항상 유연한 고용 시장 상태를 확인하겠다. 맞아요. 유연한 고용 시장은 우회적으로 얘기했지만 고용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을 판단해서 금리 인하 시점을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났던 4.3%의 실업률은 전전월 4.1% 수준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서의 실업률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극히 저조했다라고 해서 시장은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예상은 17만 명이었는데 11만 명 정도가 취업이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고용 상태가 안 좋고 시장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안 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다른 나라와 시장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 채용 그리고 단기 근로자들이 많아요. 내가 짧게 두세 달 일하고 놀고 두세 달 일고 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모아서 노후에 대비하는 형태로의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조금 일하고 벌면 그 돈을 씁니다.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 휴가 시즌입니다. 대부분 취업을 안 합니다. 놀러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7, 8월 데이터 측면에서의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수는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초 1, 2, 3, 4, 5, 6월까지의 취업자 수는 보통 20만에 30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데이터의 고용자 수는 적어지는 게 당연한 내용이고요. 이게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이 부분도 깨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침체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내용이 시장에서 계속 회자되고 떠들어대는 내용에서의 메시지이죠. 불과 얼마 전, 한 달 전인가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나왔었죠. 네. 2.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67%로 알고 있었는데 2분기의 성장 자체가 확실하게 성장이 도약을 했다라고 해서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반응을 했어요. 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침체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의 하락 요인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관련된 내용들은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총합해서 판단해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절대적인 요인에서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단기 지표가 일시적으로 안 좋게 나왔지만 이 안 좋게 나온 지표가 과대 해석되는 과정에서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금 하락에 대한 원인은 아니라는 점, 이걸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침체의 우려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더 큰 상황이 아니죠. 되네요. 이거는 제외, 하락 요인이 아예 아니라는 제외하고. 거죠. 아예 네. 제외합니다. 그래서 제가 3단계로 오늘 체크해볼 내용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럼 네. 2단계로 넘어가서 그럼 네. 2단계 내용이 시장 하락 요인인지 요인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단계 부분 한번 우리 알아보죠. 네. 2단, 네. 하락 요인 그러면 베스트 2로 넘어가면 그렇죠. 됩니까? 네. 하락 요인이 우선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이 고용 지표가 나온 것 이거는 진짜 요인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제쳐주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베스트 2로 꼽아주신 이슈로 가볼 텐데 지금 베스트 2가 중동 확전 위기에 국제 유가 들썩 이렇게 꼽아주셨거든요.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 유가 이게 오히려 진짜 요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 내용이 반응하면서 오늘 뭐 전체 종목이 다 빠졌지만 그 중에 플러스가 난 몇몇 개 종목을 보면 다 석유 관련주였습니다. 네. 흥구석유라든가 중앙에너비스라든가 그렇죠. 그나마 몇 안 되는 플러스 빨간불을 보인 종목들을 보면 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동의 진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여기에 대한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전체 글로벌리 주시장이 하락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두 번째 하락 요인에 대한 점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중동의 지역적 리스크가 확대될 때는 유가가 항상 들썩들썩합니다.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때는 유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가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74불에서 최근 71불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들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 있고 뭐 통화를 하고 뭐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위기 상황에서의 흐름이지만 이 내용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주식시장에 5%, 10% 가까운 하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줬던 내용은 아니다. 라는 측면으로 유가 상황에 대한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 또한 시장의 절대적인 하락 요인으로서 작용할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첫 번째 경기 침체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장 하락 요인에서 제외시켜도 되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도 제외시켜도 되는 부분이다. 네, 시장의 절대적인 하락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우리가 다른 하락 요인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대응과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사실 하지만 지금 일부 시장에서는 이 산유국이 위협을 받으면 유가가 막 1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유가가 최근 1년 내에는 100달러 선에 접근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여기까지 간다면 이건 정말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괜히 좀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네. 유가가 100불을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런데 100불을 완전하게 넘어가서 146불의 고점을 한번 찍었고요. 126불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두 번의 유가가 100불을 완전히 넘어간 상황에서 흐름은 두 번이 있었거든요. 146불은 아마 제 기억으로 2008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126불은 2021년 정도 선에서의 흐름이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가가 100불 넘는 추세적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때의 분위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고요. 경기 동향에 대한 흐름들 또는 원자재 수요에 대한 급증. 그러니까 21년도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요가 급증을 하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흐름에 대한 원자재 수요가 그러니까 희소성에 대한 부분으로 유가가 그렇죠.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저는 제 기억에는 100불을 넘어간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유가의 100불 우려, 상승 우려가 시장에서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게 100불을 넘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실 100불이라는 단어도 조금 공포감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단어였지 않을까 싶은데 상징적인 기준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실 대표하는 부분은 물가잖아요. 그렇죠. 물가에 대한 우려도 일단 지금 당장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이제 물가 어렵다. 우려가 작동시키는 건 네. 금리에 대한 부분을 연쇄적으로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PCE나 CPI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들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 하나만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그 물가 상황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대해서 가는 것은 너무 유가 상황에 대한 최근 움직임, 가격의 움직임과 전체 분위기를 과대 확대 포장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 시장 하락 원인에 대해서 4단계로 짚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전에 저희가 조금 전에 잠시 전에 들어온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7월 ISM 서비스업 PMI 발표됐습니다. 51.4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미국 7월 ISM 비제조업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1.8% 상회하는 57선으로 발표가 됐고요. 미국 7월 ISM 비제조업 신규 수주 지수는 52.4, 이 역시 예상치를 5.2%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7월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51.1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10.1% 상회했다. 이렇게 현재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내용들까지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다음 네. 진짜 시장 하락의 원인을 좀 찾으러 가볼 수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제가 숨겨놓던 게 지금 시장의 하락
원인이었고요. 대응 또한 여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시장 하락의 원인과 해법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1, 오늘 김대중 대표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아주신 부분은 154엔에서 143엔 수직 하락해서 이 세계 금융시장 충격, 아무래도 엔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사실 BOJ의 이 정책에 대해서 가장 주시해야 한다. 뭐 3위 이슈였지만 1위나 다름없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해주셨다. 모니터링 이렇게 좀 하셨습니까?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1위로 가져오셨습니다. 이 엔달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까? 지금 시장 하락의 요인입니다. 이게 빠지는 이유입니다. 해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최근에 엔캐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최근 엔캐리와 관련된 내용에서 방송에서 많은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론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대응 차원에서의 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의 상황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2007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네. 2007년도에는 미국 대상 달러 표시 채권이 대상 상품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호주의 채권이 5% 수준에서 유지됐어요. 그래서 엔화 자금을 통해서 호주의 국채를 사는 게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증시가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에 요동을 치게 동요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장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과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 시장 모습이 진행되었던 시기가 2015년도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가 10년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어요. 일본의 금리는 당연히 제로 금리였죠. 제로 금리.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 거래, 그러니까 아비트리지 거래를 하기 위한 엔캐리 자금들이 일본으로 집중화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일정 시점에서의 흐름이 지난 다음에 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2015년 8월 즈음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의 폭이 나왔느냐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수적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일본 시장은 오늘 일본 시장이 10% 이상 장중에 하락을 했었죠. 그랬죠. 지난 금요일에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5년 8월 캐리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일본 시장이 하루에 6%, 5%, 4%.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일간 변동성 자체가 6%, 일본 시장 잘 안 움직였던 때거든요. 네. 그리고 크게 올라갔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6이나 5% 수준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락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시장에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점에서의 국내 시장의 종합지수가 그 당시에 3%, 2%, 그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3%나 2%가 지금 대비해서는 작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연속적인 하락에 2, 3%씩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15년 8월쯤에.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빠졌을까요? 그 당시에. 미국도 그러면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3거래일 동안 한 10%에서 15% 정도 빠졌으니까 고점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15년 8월에 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을 판단해서 한미일 주식시장의 하락의 폭을 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주 오차 범위까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미국은 15%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 하락을 했어요. 우리 한국도 고점 대비해서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15%. 일본은 22%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하락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벽하게 똑같은 스퀘어 시킬 만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시장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기본적인 논리적 접근을 할 때 과거의 주가 흐름을 차용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게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과거에 캐리 자금이 이탈하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을 때 하락의 폭은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15% 수준에서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장의 그 내용을 그대로 등치시켜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국내 지수 측면에서 전체적인 하락의 낙폭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하고 대략 한 지금 현재 15% 정도의 하락이 나온 지점에서의 흐름이거든요. 네. 미국 시장은 지난 금요일 이후에 오늘장 지금 개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락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있는 흐름이고요. 지난 금요일까지도 11%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4, 5%가 빠지게 되면 하락의 저점이 들어왔다라고 지난 과거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장을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저점 라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락의 폭에 대한 저점 부근은 지금 수준에서의 가격치가 거의 저점 라인에 들어온 상황에서의 흐름이다라고 지수적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수적 관점은 지금 15% 하락치가 거의 바닥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 통화시장 관점에서의 저점 라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달러엔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흐름에서 달러엔의 상황을 보게 되면 850원까지 하락을 나왔다가 지금 940원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도 환율 상황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N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원 N으로 환산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880원까지 원엔이 내려갔습니다. N저 현상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엔캐리 트레이딩 이탈 과정에서의 환율 변화의 급격한 진행 상황이 나타나면서 880원이었던 게 1,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1,100원까지 올라가는데 다이렉트로 그 수직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허들 걸렸던 자리가 950원, 970원, 980원 요 자리에서 한번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2015년도에 880원의 저점을 찍고 950원, 960원까지의 흐름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지수 하락이 15% 나타났고요. 지금 장에서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의 흐름과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850원까지 하락했던 원엔이 지금 940원 언저리까지 왔다라고 본다면 환율 시장에서의 동향 흐름적 측면에서 볼 때도 거의 바닥 수준에 들어오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대목이죠. 물론 이 환율은 좀 더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지수 영향들은 감소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영향들은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015년도 상황이 지금과 아주 유사한 미 달러 표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엔캐리 자금이 들어왔었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판단해 봤을 때 지금과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된다라고 본다면 지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때 거의 바닥점, 퍼센테이지적으로 환율적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바닥점에 들어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2007년과 2015년에도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와 비교를 해서 지수적으로 그리고 환율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바닥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여기에서 더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그렇죠. 부분이었을 텐데 그래도 바닥에 대해서 조금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수에서도 지금 바닥에 접근을 하고 있고 환율적으로도 원엔 환율에 있어서도 바닥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번 주 시장도 계속해서 함께 추이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